첫 강의에서 내가 7장까지 나갈 거라 그랬죠. 그 항상 저 마지막 수정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 시간이 변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이 변하는 경우, 전기장, 자기장 혹은 전류가 변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맥스웰 이퀘이션에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우리가 전기불을 켜거나 어떤 회로의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갑자기 전류가 흐른다고 하죠. 물론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게 정말 얼마나 짧은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흘러, 꼭 회로뿐만 아니라 어떤 머티리얼에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그러면 이 머티리얼이 뭐냐면 컨덕티버티가 시그마, 퍼미티버티가 엡실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뭘 쓰냐면 continuity equation, 물론 우리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아주 쉬운 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이소트로픽, 다음과 같은 경우에 뭐냐면 J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D로 dt 로가 아니지, 시그마 다이버전스 E가 0인데, 다이버전스 E가 뭐냐면 이때는 쿨롱의 법칙을, 가우스 법칙을 쓰면 오버 시그마가 엡실론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로에 대한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흐르다가 전류를 딱 멈추면, 스위치를 끊으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스위치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퀘이션이죠. 우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지만 어떤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 처음에 이니셜 시그마 t 다음과 같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죠. 물론 켰을 때는 우리 여기 다음과 같이 특정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엑스포넨셜리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틀림없이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질 테니까 시간의 차원을 가진 거는 엡실론 시그마 다음 같은 양. 물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컨덕터의 경우에는 시그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10의 4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키면 그 사이에는 전류 혹은 차지 덴시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다음과 같이 빨리 금방 이제 릴렉세이션이 아주 작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건 직류일 때 그렇고, 그럼 교류일 때는? 교류일 때 진동이 매우 빠르면 릴렉세이션 타임에 도달하기 전에 전류의 프리퀀시가 바뀌기 시작하면 곤란하죠. 이게 천천히 외부에서 전류가 교류로 흐르면은 거기에 충분히 릴렉세이션 타임이 빠르면 틀림없이 거기에 맞춰서 전류가 흐를 텐데, 프리퀀시가 점점 커지면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컨덕터의 성질을 보려면 우리가 주어진 프리퀀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보다는 역시 이게 이런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컨덕터의 성질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드디어 우리 이제 전류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 파라데이의 법칙. 로 들어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일렉트로스태틱스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일렉트릭 필드가 보존 컨서버티브 필드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스톡스 테어렘을 쓰면 이거를 계산하면 어느 컨터를 잡아도 0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가우스 법칙이 있긴 하지만 가우스 법칙은 우리 별 신경 쓰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뭐냐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컨서버티브 필드라는 사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려면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회로가 있는 경우에, 어떤 회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소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거를 따서 우리가 EMF라고 흔히 부르는 양이죠. 물론 이건 포스는 아니라는 걸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죠. 단위 차지당 한 1에 해당되는데, 옛날부터 이상하게 불러서 계속 이제 다음과 같이 부르기로 했는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우리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서킷 하나를 도는데, E는 클로즈 서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자, 그러면 파라데이의 법칙은 뭐냐면, E가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의 부호가 반대로 붙는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게 파라데이의 법칙이에요. 어디서 유도됐느냐? 유도되지 않았어요. 실험에서 관측한 사실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마그네틱 플럭스,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어딘가 있어야 되죠.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혹은 마그네틱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다음과 같이 기전력 EMF를 만든다는 거죠. EMF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벡터 캘큘러스를 아니까 뭐냐면 좀 더 이걸 디퍼런셜 폼으로 우리 쓰면 phi b는 어떤 적당한 서피스에 대해서 그 서피스에 대한 노멀 벡터가 있고 에어리어가 DA면 다음과 같이 적분한 게 우리가 플럭스로 정의를 하죠. 물론 클로즈 서피스이면은 안과 밖이 결정이 돼서 n 방향 노멀 벡터가 결정이 되지만, 클로즈 서피스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서피스의 노멀인 벡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컨벤션으로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플럭스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요걸 쓰면, 여기는 파라데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쓰면, 뭐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때 이제 드디어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서피스가 있는데 노멀 벡터를 이쪽으로 잡으면 항상 우리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경계면에 대해서 하는 이 경계선에 대해서 하는 다음과 같은 컨투어 인테그랄은 항상 이 노멀 벡터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네 손가락으로 돌리는 방향을 우리가 이 컨투어에 대한 적분의 방향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n을 반대 방향으로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n 벡터를 정하는 게 두 가지의 방향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고르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방향을 고르고 그 한 방향을 골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경계선에 대한 컨투어를 돌아갈 때 어느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하는 거는 법칙을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컨시스턴트하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우리가 트릭을 많이 쓰면 이거는 스톡스 디어렘에 의해서 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피스에 대한 컬로 오른쪽은 이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지만 여기 있는 서피스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리버티브는 들어가면 b가 일반적으로 x와 t의 함수인데 x는 고정을 시키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면 파셜 데리버티브로 바뀌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 서피스가 어떤 임의의 서피스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면 인티그랜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디퍼런셜 폼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다 됐어. 그러면 우리 이제 포뮬레이션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example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많이 봤던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회로를 두고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전류가 얼만큼 흐를까를 봤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데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뭐 여기 만약에 저항이 있으면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여기서도 굉장히 퍼즐이 있죠. 마그네틱 필드는 일을 안 하는데
마그네틱 필드 안에 움직이면 열 에너지가 방출되죠. 마그네틱 필드가 일을 했냐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한 힘이 마그네틱 필드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회로를 만들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막대기가 있어요. 물론 금속 컨덕터가 있으면 길이가 L이고 이게 다음과 같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어떤 힘을 받을 거냐면 뭐 잘은 모르지만 Q가 그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로렌츠 포스에 의한 힘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가면 V 크로스 B 플러스 차지는 이쪽 방향으로 차지가 쌓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쌓이겠죠. 전하가 이렇게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하가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생겨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요 안에 있는 다른 자유 전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왜 움직이지 않으면 뭐냐면 힘을 받지 않으니까 요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포스랑 전하가 다음과 같이 몰려가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받는 포스랑 서로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Q가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 사이에 포텐셜 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게 만약에 천천히 가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테이디 스테이트가 됐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방향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크기만 보면 이게 V의 크기가 V랑 B가 수직이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본 포텐셜 차 어디가 여기서 정해야지. 여기가 A, 요 끝점이 A라고 하고 요쪽 다른 끝점을 B라고 하면 포텐셜 차이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E.d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에 따라서 이걸 쓰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이고 우리가 L을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 E 곱하기 L 요게 우리가 뭐냐면 요 사이 양쪽 끝에 포텐셜 차라고 하죠. 포텐셜 차를 해서 우리가 포텐셜 차를 V라고 놓으면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 대신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양으로 쓰면 집어넣으면 V, B, L, V.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회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전류가 흐르진 처음에는 흐르지만 스테이지 스테이트가 되면 전류가 흐르진 않지만 한쪽엔 Q, 다른 쪽엔 마이너스 Q가 모여서 이 사이에 포텐셜 차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렇고 지금 마그네틱 플럭스를 따지려면 지난번에 1학년 때 했을 때는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고리에 그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렇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포함하는 적당한 다음과 같은 이 선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폐곡선을 만들면 된다 이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플럭스를 보자 이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플럭스. 그럼 그걸 제일 간단하기 위해서는 아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뭐. 그죠?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 하나만 있을 때 이걸 지나가는 플럭스. 아니 서피스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함하는 임의의 폐곡선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길 지나가는 플럭스의 체인지는
이렇게 만든 거의 플럭스의 체인지나 이렇게 만든 거의 플럭스의 체인지나 똑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계산하기 쉬운 가상의 회로를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d phi dt는 이 안에 어떻게 잡든 마그네틱 필드는 일정하고 이 적당히 잡은 폐곡선의 에어리어가 A라고 하면 A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변하는가를 보면 되죠. 이거는 쉽게 이런 걸로 잡고 이쪽이 X라고 하면 B L dx dt 로 주어지고, 이게 뭐냐면 요게 포텐셜 차이의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휘, 이게 다음과 같이 우리 쓰면 되죠. 뭐냐면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지금 회로를 이렇게 잡았을 때 X가 플러스면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썼다 이거예요. 따라서 보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포텐셜 차이랑 d phi dBt를 보면 이 두 개의 관계에서 포텐셜 차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지금은 아주 쉬운 V가 속도가 마그네틱 필드 B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막대기도 V와 B의 수직인 아주 특별한 경우를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수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은 여기 해당되는 이게 B L 크로스 V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EMF라 그러면은 회로에다가 연결해 놓고 EMF를 줄 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스를 주는데 배터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주지만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그것도 외부에서 주는 EMF지만 이 경우는 뭐냐면 자기장 안에서 움직여서 EMF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생기는 양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셔널 EMF라고 불러요. 말은 복잡하지만 움직여서 그 회로 중에 일부를 움직여서 EMF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맥스웰 방정식은 뉴턴의 방정식과 달리 상대론에 대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도 잘 맞는 맥스웰 방정식은 항상 잘 맞아요. 뉴턴의 방정식은 틀리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우리 좌표계를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지금 우리 밖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막대기를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옮긴 거죠. 막대기에 탄 사람은 막대기에 탄 사람을 보면 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 이제 그 경우를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이게 움직이질 않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전하도 움직이지 않죠. 마그네틱 포스가 없어요. V 크로스 B인데 V가 0이야. 그죠? 마그네틱 포스가 없어요. 따라서 그렇지만 dBdt가 0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쭉 바뀌면 안 변하는데요? 요 점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안 변하는데요? 이 경계가 여기 지나는 땐 바뀌죠. 그죠? 이게 그냥 경계가 없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변하지 않지만 오다가 이 경계가 이렇게 들어오면 시간에 따라서 바뀌죠. 바뀌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역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 F는 Q이야. 마그네틱 포스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0이래. V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요 로드 안에 있는 차지가 느끼는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는 요 일렉트릭 필드는 뭐 차지 세퍼레이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0인데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데 나눠 쓴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원은 아까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차지 세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물론 앞에서 얘기한 거는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포스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인 거지만 우리 여기서는 뭐 어떻게든 이 안에 우리 마그네틱 필드의 포스에 하는 건 0이지만 이 안에 차지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될 건가는 우리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적당한 마그네틱 필드, 차지 세퍼레이션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0이 되려면 그거를 캔슬 시키는 게 있어야 되죠. 캔슬 시키는 게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B.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EMF는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다음과 같은 가상의 경로를 잡아서 뭐냐면 요 한 바퀴 도는 거는 물론 이쪽은 지금 수직이니까 E.dl이 0일 테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E.dl
B부터 A까지 2-D.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요 경로. 이 수직인 거는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 또 뭐 생각해야 되죠. 또 첫 번째 쓴 건 거고, 두 번째 거는 이게 A에서 B, B에서 A로 이 경로를 따라서 돌아온 걸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거는 B가 있는 곳에 요건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죠. 이 안에서는 조금 아까 뭐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없고, 요게 남죠. 요게 뭐냐면 기전력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죠? 둘 사이에 포텐셜 차죠. 근데 포텐셜 차는 우리 여기서 요걸 집어넣어, 여기서는 틀린 요거를 집어넣으면 우리 요 양은 이게 d phi dt니까 요거 가만히 이게 d phi dt가 아니지,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프레임에서 보든 다음과 같이 기전력은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좀 계산을 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X축상으로 무한히 전류가 I가 흐르면 I가 흐르는데 뭐냐면 I가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I가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 이 주위에 induced electric field를 구하는 거예요. 보면 먼저 I가 흐르면 이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자기장은 원형 도선에 다음과 같이 생기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면 그때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U0 I 2파이 R.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다음과 같이 쓰면 시간에 대한 변화는 나오는 방향이면 이거는 계속 나오는 방향이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거의 컬이 나오는 방향에 비례하려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대칭성을 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생겨야 돼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대칭성을 잘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 먼저 계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려면 이거에 인테그럴 폼을 쓰려면 라인 인테그럴을 해야 되니까 암페어 룹을 골라야 되는데, 룹을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이면 제일 좋게 잡을 수 있는 건 사각형으로 잡으면 되죠. 사각형으로 잡고 여기가 길이가 L, 여기가 R0, 여기가 R. 다음과 같은 걸 잡고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컨터 인테그럴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의 라인 인테그럴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길이가 떨어져 있으면 같은 길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크기는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뭐냐면 밑에 거부터 먼저 하면 이 R0에서의 이 R에서의 L 이쪽으로 컨터를 잡았으니까 플럭스는 플럭스의 방향, 이 방의 노멀 벡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방향은 다 우리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양은 마이너스 뮤제로 2파이 I,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는 I밖에 없으니까 di dt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인테그랄 R0부터 R까지 R 프라임 dr 프라임,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한번 써보자. 이게 뭐가 하나 빠졌네. 이게 길이니까 L이 하나 빠졌죠. 유제로 L di dt log R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이 방향인 걸 아니까 우리 이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할까? 뭐 X 방향이라고 하면 E는 지금 요걸 구하는 거죠. 이거에 마이너스 보를 붙이고 적당한 상수를 빼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뮤제로 I 뮤제로 2파이 di dt log R plus some constan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여기 컨스탄트가 있는 거는 헷갈리지만 우리 요 컨스탄트는 이 전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IT가 좀 더 픽스가 되면 이 컨스탄트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 그거는 이제 이게 R이 빠졌네. 그거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 쓸 수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1학년 때 배웠듯이 파라데이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거죠.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거는 그 안에 회로를 놔두면 유도된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EMF가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도된 일렉트릭 필드는 컨서버티브 필드가 아니에요. 컨서버티브 하다면 컬 E가 0이 돼야 되죠. 조금 아까 이 파라데이 법칙은 컬 E가 마이너스 dBdt였죠. 물론 dBdt가 0이 되면 컨서버티브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다시 말해 유도된 일렉트릭 필드는 컨서버티브 하지 않죠. 따라서 유도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없어요. 컬 E가 0이 되는 필드에 대해서만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어요. 컨서버티브 할 때. 이 경우는 유도된 일렉트릭 필드는 경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제 앞으로 1학년 때도 조심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회로에 들어가서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전류를 배우면 저항, 그 다음에 전기장을 배우면 커패시터, 그 다음에 코일이 있으면 코일이 있는 것들에 대한 적당한 회로를 어떻게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면 그 사이에 각 회로 요소에 걸리는 포텐셜 차가 얼마고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많이 했죠. 하고 넘어가면 아쉽지. 그래서 우리 이 맥스웰 이퀘이션까지 다 유도하면 시간이 조금 남을 텐데 그때 몇 가지 내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빠뜨린 부분을 좀 더 심화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인덕턴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인덕턴스를 얘기할 때 우리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개념상 쉽게 하려고 인덕턴스에는 뮤추얼 인덕턴스와 셀프 인덕턴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쪽에 회로가 두 개 있는데 한쪽에서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하니까 다른 회로에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주고 따라서 거기에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주니까 거기에 EMF가 생긴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관련되는 이 플럭스, 이쪽에서 생기는 플럭스의 변화가 저쪽에 있는 EMF를 주는 거라고 해서 플럭스와 흐르는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는데 물론 지금 하나가 1, 하나가 2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류의 변화를 줘서 요거에 의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면 phi 2는 1에 의해서 생기는 거. 다음 거 M이라고 썼나? 1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서 이 앞에 있는 이 양을 이거는 여기 플럭스는 당연히 여기 흐르는 전류에 나 잘못 썼나? 맞죠? 요거에 지금 여기 플럭스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커지니까 비례 관계가 맞으니까 이렇게 놓고 요 앞에 있는 비례 상수를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꼭 밖에 회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우에도 생기는데 그때는 phi가 자기의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셀프 인덕턴스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우리 계산하는 정의를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걸 좀 더 잘 그려보면 회로에 여기 I1이 흘러. 그러면은 여기 자기장이 막 이렇게 생길 텐데 그럼 여기 생기는 자기장이 B1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요소 요걸 회로 2,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컨터에 대한 라인 인피니테시멀한 엘리먼트를 DL1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 거를 DL1 그 다음에 적당한 원점을 잡아서 여기까지를 R1 여기까지를 R2 그럼 요 상대 좌표는 R2
마이너스 R1이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 B1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B1 R2인 것에서 B1 어떻게 구하죠? 비오사바르 법칙을 쓰면 되죠. 유자로 4파이 I1 DL1 이거 가지고 플럭스를 계산하면 되죠. 플럭스 2에 회로 2에 1 때문에 생기는 플럭스는 B1 BA2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근데 B1은 틀림없이 I1에 비례하니까 I1에 비례하고 비례상수 요 양을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phi 2원을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나? 저걸 적분을 하면 되지. phi 2원은 뮤0 4파이 I1 적분이 또 여러 개 있으니까 복잡한데 하나는 요거는 요 회로에 따라서 한 C1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S2 폐곡면에 대한 적분 C1 DL1 N DA2 다음과 같은 거 적분하면 되죠. 근데 잘 보면 여기 있는 요 양은 어떻게 쓰냐 하면 잘 보면 이거를 내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나? 유도를 할 필요는 없지. 이게 뭐랑 같냐면 2, R2에 대한 미분 다음과 같은 거랑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양은 DL1 크로스 이 양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R2-R1분의 1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랑 같잖아. 그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음 같은 걸 놓고 체인 룰을 쓰면 먼저 이걸 컬 거 마이너스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랑 같은데 나 이걸 증명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게 같을 텐데 이거랑 같죠. 왜냐하면 여기면 요거를 미분한 텀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R2의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우리 쓸 수 있어요.
이 아이덴티를 쓰면 이게 복잡하지만, 이 안에 있는 양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보면 내가 이거를 어떤 적분 S2에 대해서 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양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그 스톡스 티어렘에 해당되는 거를, 물론 스톡스 티어렘을 쓰면, 이거 스톡스 티어렘을 쓸 수 있죠. 스톡스 티어렘을 쓰면 이 양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컨터에 대한 인테그랄로 뮤제로 I1 4파이 인테그랄 C1 C2 DL1 DL2 스톡스 티어렘을 쓰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 있죠. 쓰고 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 저 조건, 저 정의에 의하면 M21은 U0 4파이 L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뮤추얼 인덕턴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비례한다고만 1학년 때 배웠지만 우리가 회로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실제로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회로 C1과 C2의 지오메트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M21은 여기 흐르는, 여기 뭐 전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이 양은 첫 번째 두 번째 1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M12랑 M21이, 다시 말하면 M12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M12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자기장의 플럭스를 변화시켜서 기전력이 생기는 거. M12, M21이 똑같다 고 얘기할 때 흔히 대칭성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되게 얼버무려요. 왜냐하면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뭐냐면 1과 2를 붙이는 게 1, 2를 붙이나 2, 1으로 붙이나 붙이는 건 내 맘이니까 여기서도 M12나 M21은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이 형태를 보면 우리 그 형태가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나 있죠. 여기서는 1, 2를 바꿔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우리 1학년 때 M에 슬쩍 넘어갔던 M12가 M21이랑 같다는 거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회로에서 M12를 계산하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뭐 적당히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가운데 조그만 회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회로가 1, 2라고 여기 2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 뮤추얼 인덕턴스를 계산하라고 할 때
되게 어떻게 썼냐면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생기는 여기다 전류를 흘려서 마그네틱 다이폴을 만들어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의 그게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다이폴 필드니까 여기 이걸 중심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때 반대로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M12랑 M2는 같으니까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서 커다란 거의 중심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일정하니까 이때는 마그네틱 필드에다가 여기 에어리어만 곱하면 바로 마그네틱 플럭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바꿔서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거 같은 좀 이따 우리 예제에서 볼 테니까 다음 거 같은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처음에는 셀프 인덕턴스랑 뮤추얼 인덕턴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1학년 때는 배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거를 회로를 이거를 가장 제너럴한 인덕턴스에 대한 데피니션인데 여기 있는 게 R1, R2가 말고 R2를 여기로 바꾸면 R1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 놓고서 풀면 그게 바로 셀프 인덕턴스가 되는데 C1 두 개를 우리 구별을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물론 회로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은 점일 때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이거는 그냥 그걸 피해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example 하나 그럼 또 들어보죠. 커다란 솔레노이드가 있고 반지름이 B 그다음에 바깥에는 단위 길이당 N2번 감은 거 그 다음에 요 안에 중심축은 똑같은데 반지름이 A인 곳에 길이가 L N1번 감은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여기다 전류를 흘러요. I 여기다 전류를 흐를 때 이 바깥을 나가는 큰 솔레노이드 쪽으로 나오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 안에서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지만 여기 나와서는 H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퍼지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려면 요 각각을 링으로 보고서 각각을 한 걸 다 더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I 흘렀을 때 여기에 플럭스는 계산하기 어려워요. 생각을 바꾸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뮤추얼 인덕턴스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I를 흘려서 여기로 들어가는 플럭스를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본 거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I를 흘려서
바깥 솔레노이드로 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여기다가 I를 흘려서 여기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랑 똑같아요. M12랑 M21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식하게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거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해서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꾸로 보면 여기에 I가 흐르면 이 안에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죠. 플럭스는 이 안에 면적만 곱해주면 되죠. 또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I가 흐르면 요 가운데서 우리는 다 크기는 아니까 뮤제로 N 바깥에 2I 저 흐르는 전류를 똑같이 I를 흐르게 하고 그럼 플럭스는 여기를 흐르는 플럭스는 하나 코일 하나에 흐르는 플럭스는 B 파이 A 제곱 왜냐면 유니폼하니까 뮤제로 N2I 파이 A 제곱 바깥에 근데 몇 개가 있죠? N1 L번 감았죠. 그죠? 한 개의 플럭스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전체 흐르는 플럭스는 여기다가 N1L을 곱하면 되죠. 뮤제로 파이 A 제곱 N1 N2 L I 다음과 같이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뮤추얼 인덕턴스는 요게 뮤추얼 인덕턴스죠. 본 것처럼 N1, N2를 바꿔도 N1, N2 파이 A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로를 많이 봤던 셀프 인덕턴스는 우리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적분을 하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1학년 때 많은 대칭성이 있는 회로에 대해서 셀프 인덕턴스를 계산을 했는데 셀프 인덕턴스를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D 플럭스가 L 곱하기 I 라는 데서 나온 거죠. 이게 phi B에 대한 셀프 인덕턴스에 대한 데피니션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나오고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한 가지 예는 1학년 때 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부터 토로이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토로이드의 단면이 직사각형이고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인 경우 그 다음에 높이가 H이고 다음 같은 경우 우리 마그네틱 필드는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두께가 DR인 여기에 플럭스를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하면 되는 거죠. 플럭스가 어떻게 되나,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나, 뮤제로 N번, 이 감은 횟수가 N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뮤제로 NI 이 파이 R 따라서 플럭스는 뮤제로 NI 2파이 H가 끄집어 나오고 나머지 R분의 DR A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뮤제로 NH 2파이 log B over A 곱하기 I니까 여기 있는 요양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요건 한 개 돌았을 때 한 라인에 대해서 한 거니까 전체 플럭스는 여기다 n번을 곱해야 돼서 여기다 n번을 곱한 게
뮤추얼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식이라도 L이라는 게 항상 뮤제로 곱하기 썸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거기에는 잘 맞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이제 파라데이 법칙을 보고 마그네틱 에너지. 우리 지난번에는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일렉트릭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마그네틱 에너지를 보자 이거예요. 마그네틱 에너지를 볼 텐데 그 마그네틱 에너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에너지를 볼 때 LR 회로, RL 회로 저항과 인덕터가 코일이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를 외부의 배터리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사이에 시간 t에서 어떻게 회로의 법칙을 써서 그 전기 포텐셜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다시 말하면 외부 기전력이 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저항에서 나가는 열에 의한 손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 자기 에너지,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때는 거기는 코일이 하나 있는 거니까 셀프 인덕턴스가 있는 코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데 2분의 1 Li 제곱으로 썼어요. 자. 코일이 두 개가 가까이 있어서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떡하나? 그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나?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셀프 인덕턴스 뿐만 아니라 뮤추얼 인덕턴스까지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소위 말하는 커플드 시스템의 마그네틱 에너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그게 코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뮤추얼 인덕턴스를 무시하게 됐을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그 2분의 1 Li 제곱의 형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